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일단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은 오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김정서 역할을 맡은 나혜진님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올린 건데 안 나오네요. 그러네요. 먼저 하시죠. 혹시 지금 나오면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김정서 역할 맡은 나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빛살구에서 정혜 역할 맡은 김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빛살구 연출한 정만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영화와 조금의 인연이 있다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제가 GV를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되게 좋은 기억이었는데 개봉을 한 것도 영화를 재밌게 본 사람으로서 기뻤는데 그 GV에 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기뻤고 일단 나혜진 배우님이랑 장원빈 감독님 다시 뵙게 돼서 기쁜 마음에 있었는데 그때 그 정혜 역할을 맡은 그 김진영님은 안 계셨었어요. 제가 GV를 맡았을 때. 근데 제가 그 역할이 재밌어서 계시지도 않은데도 그 역할, 정혜 역할을 막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화를 이번에 두 번째 GV니까 혹시 질문이 내가 적을까? 줄어들었을까? 지난번에 물어보고 싶은 걸 많이 물어봤으니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질문지가 2페이지였는데 오늘은 3페이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시네필적으로 내가 혹시 파고들게 된 걸까 그런 생각도 들며 일단 세 분께 드디어 개봉을 했는데 개봉 소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 순서로 갈까요? 네. 괜찮으실까요? 근데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전주영화제, 또 무주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를 거치면서 관객분들도 많이 만나고 GV도 좀 해가지고 네. 저는 사실 좀 실감은 안 납니다. 개봉을 했다는 사실이? 네. 오. 네, 근데 뭐 이렇게 GV를 와서 약간 좀 현장감을 느껴야 좀 느끼는 것 같기는 한데 네네. 뭐, 아직? 네. 하지만 오늘 굿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없지만 그 일단- 굿즈가 네. 진짜 예쁜 책받침 같은 책갈피 같은 어떤 예쁜 투명한 무언가인데 질문을 해주시는 선착순 5분께 드린다는 저도 하나 챙겼습니다만 이제 그것으로 저희의 그 개봉 실감을 잠시 느껴보며 네 제가 너무 책갈피 얘기로 말을 끊었나요? 아니요. 아주 좋은 그러면 답정너처럼 여쭤본 것 같지만 김진영님 혹시 소감 있을까요? 저는 일단 매번 했었는데 이게 20살 때 찍은 영화인데 지금 23살이 됐거든요.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느끼고 이게 개봉을 했다는 게 아직 실감이 저도 안 나지만 너무 네. 감사하고 뭔가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은근히 20살부터 23살까지에는 변화가 좀 크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43인데 40부터 43은 별 변화가 없거든요. 그냥 똑같아요. 좀 약간 어디가 좀 더 아파졌다 정도인데 20에서 23은 진짜 변화가 컸던 것 같아요. 진짜 혹시 그 20살 자기가 연기했던 모습을 보고 약간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감독님한테 찔리시나요? 아니 그냥 영화 속에 제가 너무 네. 뭔가 어린 거예요. 그리고 아. 사실 은빛살구의 정에는 뭔가 저의 모습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어서 더 그래요?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런 게 사실 되게 궁금했었어가지고 이제 차차 얼마나 담겨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고 자 너무 많이 들은 질문이고 너무 많이 하신 대답이겠지만 개봉 소감을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월 15일에 개봉을 했는데요. 제가 메가박스 신촌에 보니까 한 분도 예매를 안 하셨더라고요. 어머머. 그래서 마음이 너무 영화가 외로울 것 같아서 제가 예매를 하고 어머. 찾아갔는데 영화가 시작하기 딱 1분 전에 딱 한 분이 마스크를 쓰고 맨 뒷자리로 와가지고 보러 와주셨어요. 그래서 저랑 그 두 분이 영화를 다 봤는데 엔딩 크레딧 올라올 때까지 그분이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화가 정말 개봉을 해서 함께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해가지고 지금도
오늘 와주신 분들도 한 명 한 분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쁩니다. 예. 저는 글 쓰고 음악하는 일을 하는데 그 뮤지션들이 자기 공연 오픈하고 표 얼마나 팔렸는지 인터파크 들어가 보는 거 자해라고 하거든요. 그걸 못해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대신 봐주거나 동료가 봐주거나 내 감독님은 그거를 친구가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 친구 뭐해? 자, 그러면은 왠지 사뭇 좀 묘한 분위기를 시작하게 된 은빛살구 지부인인데요. 이 영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그러면 되게 사람들마다 말이 갈릴 것 같아요. 근데 담겨 있는 게 많아서 어떤 사람은 한 여성, 어떤 사람은 어떤 가족,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서울이나 동해라고 하는 곳의 위치성 같은 것으로 중심을 둘 수도 있고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제가 한 명의 관객으로 이 영화를 한 줄 요약을 하자면 괜찮나요? 해도 될까요? 아름다운 동해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가족 잔혹극인데 뱀파이어라는 거 요약을 했어요. 다 담아보고 싶어서. 근데 이 영화를 제가 이제 작년에도 보고 이번에도 다시 세상 꼼꼼하게 보면서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서 크리에이터가 여러 가지 개념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공감이 가는데 뱀파이어를 가지고 오는 건 좀 독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무엇인지는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감독님이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서 왜 뱀파이어를 가져왔는지 그걸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 여러 번 받아가지고 음. 이런저런 이제 답변했지만 지금 그냥 이렇게 떠오르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네. 저는 피 같은 돈 같아요. 그리고 피 같은 어떤 땀 그리고 피가 땡기는 감정 이것들이 뒤섞여 있는 가족 그 가족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좀 빠져나오고 싶고 자기 자신이 되고 싶은 그런 김정서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아파트를 갖고 싶은 욕망과 같이 결부해서 표현하고자 넣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찍으면서 그럼 뱀파이어적인 씬을 찍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감독님이 저는 두 분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했을지가 좀 궁금했던 게 그래서 내가 뱀파이어적인 개념을 차용할 건데 그래서 네가 목을 물어야 돼 이런 네가라고 안 하실 수도 있구나. 저기 예진 씨가 목을 무셔야 돼요 이런 류의 것에 바로 납득이 되셨는지 아니면 왜 굳이 여기서 뱀파이어까지 혹시 그런 류의 의심이 정서 역할을 할 때 드셨는지 아니면 바로 이건 뱀파이어죠 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그 3년 전 일이시겠지만 그러게요. 매우 잘 나진 않는데 일단은 이 시나리오의 이거 자체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이지? 이게 왜 필요하지? 에 대한 의문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여쭤봤었고 네. 근데 또 어쨌든 명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사실 만들어져서 이렇게 보기 전까지는 네네네. 어떤 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신지 약간 다 알아들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기를 할 때는 뱀파이어 씨는 그냥 만화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좀 단순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물론 그런 어떤 욕망이나 네. 그냥 지금 뭔가 해야 될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딱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이걸 내가 왜 하지도 분명히 있긴 했었을 거예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거. 네, 근데 맞아. 근데 뱀파이어 씬을 찍을 때는 그 어떤 소통들이 엄청 긴밀했었나요? 저는 이제 기억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뱀파이어가 아닌 일상 장면이나 어떤 맥락이랑 다르게 네. 각각의 독립된 명확하게 그냥 판타지로 생각하고 네. 이미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오히려 좀 표현적인 거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왓챠에서 어딕션 한번 봐보시라 베베라라 감독님 이거 이런 것들이나 어떤 단순히 어떤 피를 원하는 거 말고 어떤 정신적인 허기, 갈증 이런 것들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추천하면서 네네네. 그런 것들
그런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이제 영화만 보는 저희 입장에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뱀파이어 씬에서 정말 욕이 있는 것 같은 평소에 정서의 눈빛은 솔직히 좀 죽어 있잖아요. 좀 사람이 지쳐 있고 근데 뱀파이어 때는 되게 뭔가 에너지가 엄청난 그런 표정을 지을 때 갈구하는 게 있죠. 네네.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얘기를 하시는 걸까 찍는 데에 그런 디테일도 막 궁금해지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표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소통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뱀파이어 씬 같은 거는 나중에 완성된 버전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그 역할 씬에 참여하지 않은 배우들은 그거를 완성된 영화 짠 이렇게 시사 이럴 때 "헉, 이게 그런 씬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거죠. 그런 거군요. 저도 그랬으니까. 아 그렇구나 맞네요. 어떠셨어요? 그 언니가 막 목을 물고 막 아, 우유를 뱉고 이런 장면. 저는 그 씬 촬영할 때 대기 장소에 제가 있었거든요. 아, 근데 선배님들이 다 갑자기 뱀파이어 등장을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처음에는 약간 그 제가 생각했던 그 뱀파이어랑은 조금 다른 왜냐면 제가 아는 선배님들이 갑자기 그러게요. 뱀파이어가 되시니까 뭔가 보라색 립스틱 바르고 이러니까 네, 약간 갑자기, 뭔가 네. 조금 재밌다 사진 찍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네. 영화를 보고 이제 GV를 하면서 감독님의 설명들을 들으니까 네. 네, 조금 이제 저런 아. 장면이었구나라고 아.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 사람은 현장에서 감독님이군요. 감독이 정확히 정신 차리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되게 재밌겠네요. 약간 혼자 어떻게 될지 자기가 해가 아니까. 뜨는데 약간 이런 느낌. 오히려 구현할 수 분장 시간 오래 없을까봐. 걸리구나 뭐 이런 느낌이죠. 아, 그렇군요. 이게 또 그런 나혜진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너무 많이 들으신 얘기겠지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경제 배우상 타신 거 축하드립니다. 연기 잘 못하셨습니다. 전 제가 고작 GV 한번 했다고 너무 배우상 타신 게 뿌듯한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정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찍을 때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을 테고 또 그 다른 영화제 같은 데서 보거나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서는 이런 면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랑 또 올해 2025년에 지금 이제 정식 개봉을 하면서 정서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어쩌면 같을 수도 있고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혜진 씨가 생각하는 정서, 김정서는 어떤 사람인가요? 달라졌어요. 일단 달라진 거는 분명한 것 같고 네. 정서는 그냥 오늘이니까 떠오르는 말은 제가 이걸 촬영했을 때 당시에 만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시나리오를 한 번을 읽고서는 이게 싹 안 들어와서 네. 마인드맵을 이렇게 그렸었어요. 음.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떤 걸 느낄 것 같은지, 네. 어떨지.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집을 정리하면서 네. 이 마인드맵을 내가 이제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딱 봤던 인물은 제가 이렇게 쑥 빼서 이렇게 써놓고 막 이렇게 동글뱅이를 해놓은 게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네. 약간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그 문장이 약간 저한테 좀 들어왔어요. 되게 뭘 원하는지 알고 있고 되게 정신 차려서 똑똑하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친구인데 정작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잘 몰랐었겠다. 그때 당시에는. 정서가. 네, 그랬을 것 같으네요. 그게 뭐 집이고 돈이고 네. 뭐 결혼이고 애인이고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이렇게 우몽스럽게 손에 잡혀 있기는 했었지만 네. 이걸 내가 진짜 원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아마 회피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잘 이렇게 직면하지 않았던 친구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엔딩을 끝마치고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찾아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김치찌개 밥도 2그릇 먹고. 맛있게 먹고. 네. 그에 반해 정혜는 되게 자기가 어떤지 알고 있다는 기분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언뜻 보면 정서가 자기 길 되게 잘 찾아서 가는 좀 똑똑한 언니 같은 느낌인데 사실 좀 정서는 헛똑똑이 같은 면이 있고 정혜가 좀 아빠가 지금 카페를 하니까 저걸 내가 이렇게 사장이 돼가지고 음악은 해봤는데 약간 좀 재능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게 빨리 뭔가 세상을 더 파악하고 자기 욕망을 파악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김진영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혜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딱 촬영할 때 정에는 저는 좀 안쓰러웠어요. 어, 뭔가 그 나이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보다는 가족이 원하는 것들로 자기가 무언가를 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게 조금 정해도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찾아가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 와서 정해를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그 용기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멋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 낙천성도 그렇고 저는 그 안 계셨을 때 제가 작년에 전주에서 드렸던 질문인데 어떻게 정혜는 언니를 보자마자 호의를 드러낼 수 있었을까? 정혜가 언니를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되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정서는 좀 마음을 닫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혜가 그렇게 처음부터 언니에게를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애정 있게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 같은 건 뭐였을까요? 정혜는 정서 언니를 계속 봐왔고 인스타로 그죠? 네, 인스타로 계속 봐왔고 네. 그리고 언니가 잘하던 곳에서 언니가 입던 옷들을 계속 보면서 언니가 타던 보드도 타고 그러니까 정혜의 삶 모든 곳에는 정서 언니가 한쪽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언니가 왔을 때 내가 되게 많이 생각하고 궁금했던 언니네?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되게 뭐지? 라는 걸로 접근을 했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귀 뚫는 씬이 저는 이번에 유독 좀 인상 깊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귀를 안 뚫는다고 나는 거는 귀걸이만 한다고 정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동생 정혜가 어떻게 부추겨가지고 또 언니는 절대 그런 말 안 들어줄 것 같이 되게 냉한 표정인 사람이 또 귀를 뚫어요. 막 아파하면서 그때 둘이 손 꼭 붙잡아 주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둘이 갑자기 약간 어긋나는 그런 때가 되면서 또 언니는 그걸 잡아 뜯는 그래서 이게 귀를 절대 안 뚫는 사람이 그냥 동생이 뚫자고 했다고 뚫은 것도 좀 대단하고 그리고 빡쳤다고 그걸 뜯어내는 것도 대단하고 둘 다 좀 대단하다는 그 자매의 에너지의 그 약간 굉장한 소용돌이 같은 걸 저는 이번에 새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귀걸이 씬에 대한 얘기를 두 분한테 좀 듣고 싶어요. 일단 정혜가 먼저 그 언니랑 그렇게 커플 귀걸이 같은 걸 하고 싶은 심리 그리고 그 귀를 안 뚫겠다고 하는 언니한테 어떻게 보면 귀를 뚫는다는 게 조금은 살을 뚫는 일이니까 좀 많이 커다란 일인데 그 정혜가 그렇게까지 막 언니 그렇게 하자 하게 된 심리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정혜는 가짜 언니라고 말은 하지만 네. 내심 진짜 언니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살을 뚫는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면서까지 언니와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같이 뚫자고 하지 않았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랑 오늘 관객처럼 관객 1, 2 느낌으로 나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내 눈에 그렇게 보였어 이런 느낌으로 참석하시면 말씀하시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가짜 언니라고 굳이 얘기하는 게 오히려 진짜 언니였으면 좋겠으니까 더 그렇게 한 것 같고 마치 삼국지에서 그 의형제 맺을 때 피 떨어뜨려서 마시는 것처럼 다 그거 아시잖아요. 삼국지 비유 같은 거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피 한 방울 떨어뜨려서 뜨거운 술에 담아서 마시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물론 정혜가 그런 것 같진 않지만 근데 정서는 그걸 또 이렇게 하고 정답게 그거를 그런 표정이지만 숙숙한 표정이지만 하고 나서 빡쳤다고 그걸 잡아 뜯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서는 참 굉장한 그 에너지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 해석, 구현하셨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구현을 했더라. 여기 피가 질질 났고요. 네, 맞아요. 네. 일단 정혜가 그렇게 정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마 그
저도 이상하게 자꾸 또 어떤 동질감 같은 게 드니까. 네.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표현을 엄청 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무뚝뚝한 친구가 아마 이 친구가 바라는 거 하나 들어주는 것이 좀 자기가 이렇게 애정을 갖고 있다라는 어떤 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안 해봤었던 일이고 네. 거기서 약간 좀 해보고 싶은 어떤 마음도 있었을 텐데 사실 두려워서 안 하는 게 더 컸을 텐데 네네. 이렇게 조금 가볍게 권유하니까 좀 해볼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냥 어떤 호기심에 좀 이렇게 무섭지만 네.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결국에 그렇게 제가 무서우면서도 마음과 믿음을 주었는데 이 친구는 되게 그 정서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얄팍하게 나를 또 속이고 이렇게 배신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세상을 되게 엄청 불신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 한 번에 그 자기가 이걸 뚫은 것도 사실 화가 나고 믿음을 줬던 것도 화가 나고 그리고 나를 배신한 정혜가 너무 또 화가 나고 하니까 그런 어떤 울그락불그락하는 마음들이 네네. 안에 있어서 잡아 뜯기까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그거를 이렇게 쏙 빼서 이렇게 쏙 빼면 되는데 그렇죠. 그 이 화에 못 이겨서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잡아 뜯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걸 이제 그 장면을 쓰신 두 분이 구현하셨지만 애초에 그렇게 뜯는다 이렇게 쓰신 건 감독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귀걸이를 빼서 내려놓는다라고 하지 않고 잡아 뜯어서 피가 줄줄 난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손가락에 시키는 대로 쓰는 편입니다. 어머. 왜 그렇게 했을까를 돌아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갔을까 하면은 네. 그 말씀하신 그 사이에 이제 김용주한테 네. 전화가 오는 게 있어요. 네네네. 최묘영이 니네 엄마가 니 잘못 키운 것 같다. 이렇게 한 말이 이제 정서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 정작 자기를 버린 건 아버지고 쫓아낸 것도 아버지여서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엄마랑 사는데 네. 내 이렇게 동생한테 속은 것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이제까지 절반 살아왔던 게 전부 다 솔직히 부정했는데 화를 낼 수가 없는. 그래서 그 화를 내는 게 그러니까 뜯는 게 단순히 정혜한테 플러스 이렇게 말 한 방으로 이전에 그런 삶의 모든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엄마 네. 플러스해서 다 네네.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는 그런 네. 영주에 대한 화 그런 게 순간적으로 들어서 이렇게 탁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 시원하네요. 농담입니다. 저 그러면 여기 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이거 그러니까 지부인의 시간이 되게 한정적이니까 다 제가 오지은 궁금한 거 물어보기 대작전 이렇게 너무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넘어갈까 했었는데 이번에 역시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그 색소폰이 그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색소폰을 부는 중년 남자에 대한 어떤 인상 같은 게 있으십니까? 이 영화를 제가 이제 강원도 동해시를 산책을 하면서 계절마다 한 번씩 갈 때마다 들었던 앨범이 이제 색소폰 재즈 앨범인데요. 바흐의 플루 소나타를 이제 재즈 색소폰으로 번안한 사다 와타나베 그 재즈 뮤지션 분의 그런 앨범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어떤 스틸 사진이나 이제 중년일 때 이제 좀 더 머리가 하얘지셨을 때 그때 모습들이 엄청 여유도 있으시고 낭만도 있으시면서도 좀 멋있거든요. 약간 김용주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자기 본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약간 그런 워너비 마음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연관되면서 캐릭터가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조금 어쩌면 그 색소폰 중년 남성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이 그 아무래도 이제 매체 같은 데서도 그렇게 그려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어떤 색소폰을 보는 중년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좋겠다. 우리 아빠가 색소폰 중년 남성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두 분. 한 분씩. 아버지가 취미가 색소폰이신 약간 그 영주 씨 비슷한 벌교 꼬마 아저씨 비슷한 느낌의 아버지다. 나혜진은 어떨까? 저는 어떨까? 네. 정서 말고 정서는 그 사람의 아버지니까. 나혜진, 인간 저는 좀 나혜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취미를 그 나이 때까지 즐길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라는 점에서 뭐 남에게 그렇게 큰 피해 주지 않고 취미 즐기고 있는 거니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색소폰이 취미인 거에 그치지 않고 금전적인 어떤 것과
나의 엄마와의 그런 큰 트러블이 있었던 사람이다. 아 그렇게까지 까지 가면 가면? 피곤해지죠. 결국 정서가 아버지를 보는 눈빛과 좀 비슷한 눈빛으로 보게 될까요? 그럴 것 같으네요. 정혜는 그러면 정혜 전에 그럼 김진영의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가 저기 너무 풍문화처럼 풍류 있게 색소폰을 불어서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하는데 나의 엄마한테는 좀 원망스러운 사람이고 약간 나도 되게 좀 10대 때 보살핌 받지 못한 마음 같은 게 있는 그런 멋쟁이 아버지. 그럼 몰래 약간 색소폰을 조금 고장낼 것 같아요. 뒤에서. 아, 아 되게 흥미롭다. 네네네. 뒤에 그러니까 앞에서는 네. 내가 뭐라 해도 바뀌지 않을 거 아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물건 자체를 약간 조금 아예 안 되게. 소금물에 담가버리고 막. 네, 덜컥 좀 한번 책상에 이렇게 내리치고 네네. 약간 역시 계시니까 재밌네요. 이런 것도 들을 수 있고. 알겠습니다. 정해 버전의 은빛살구도 너무 궁금하네요. 아 진짜. 네, 좀 더 뭔가 악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아 실제로 약간 네 어떻게 아니 그 초보에 정의 남자친구가 네네네. 좀 더 등장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정서에 좀 집중하느라 빠진 게 있는데 네. 뭔가 그런 게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아. 정의 버전은 비싸고 그러니까 하니까 좀 더 오락물 같은 게 됐겠네요. 예, 좀 더 홍대 음악인 남자친구가 있고 아이고. 뭐 별장에서 이렇게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예. 홍대 음악이네 이렇게 눈살이 찌푸려지시죠. 죄송합니다. 포카페이스를 잘해야 되는데 뭘 또 동해까지 쳐가가지고 지금 홍대에서 음악한다고 깝치고 진짜. 이게 삭제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진짜 음악 잘하는 애는 그런 소리 안 해. 농담입니다. 다 농담입니다. 애정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영화가 중반부 지나면서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 사람들이 가족 여행도 가고 정말 관객 입장에서는 약간 손톱을 뜯게 되는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거기서 다시 뱀파이어 씬이 나오잖아요. 아주 스트레스 받는 가족 여행 직후에 꿈을 꿀 때 맞죠? 예, 그때 저는 이번에 와 이거 진짜 궁금하다 생각이 들었던 게 정선은 우유병을 물고 있고 아버지 뒤에 엎혀서 피를 빠는 사람은 새어머니 맞나요? 네. 그러면은 정서의 그건 무의식이니까 정서 눈에는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피를 빠는 것처럼 느끼는 걸까라는 질문과 그렇다면 왜 정서는 유모차에서 우유병을 물고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우악하고 뱉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감독님이 이걸 이 얘기를 이런 장면으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게 의도가 있으셨는지. 네, 의도를 하고 쓰면은 이 장면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오. 다만 이제 그 가족 대화씬을 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이 느낌들이나 정서 입장에서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쓰는 그런 맥락에서 네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어떤 의미일까 돌아보면은 네. 그러니까 물론 의미는 다 관객 각각의 그런 거지만 네네. 정서는 이제 아파트를 원래 처음부터 자기가 진짜 갖고 싶었던 게 아니라 네. 경연이 옆에서 부추기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동해까지 이렇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던 가족을 다시 네. 만나서 그런 압박 속에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오랜만에 되게 웃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압력 속에서 이렇게 놓여 있는 현재 상태도 이제 경연이 유모차를 이렇게 계속 밀듯이 결국 경연으로부터 촉발된 거고 그리고 앞에 편집할 때 그런 맥락에서는 아버지는 이렇게 다 기분 좋아가지고 이렇게 맥주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네네. 정서는 결국에는 그 젖병을 먹어야 되는 그런 낙차 같은 것들도 떠올랐었어요. 그리고 정서 입장에서 이 오랜만에 밥 먹으면서 이 가족 돌아가는 맥락을 보니 이 가족에서 진짜 실질적 권력자 여기서 돈이든 뭐든 컨트롤하는 사람은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서주였구나. 이제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아버지 그 따뜻한 이제 분위기 속에서는 아버지가 이 사람한테 착취당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맥락들이 이제 그 시나리오 그 영화 그 부분에서 정서한테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 저는 관객 1인으로서 그 장면을 누군가에게 빨대를 꽂거나 누군가의 피를 빨아야 내가 현대 사회에서
그 어떤 1인으로 제대로 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을 보니까 더 내가 어린 마치 젖병을 들고 있는 것 같은 되게 뭐 그 부녀 관계가 되면서 내가 더 그걸 극복하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우유병을 물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새어머니는 그걸 되게 해낸 여성처럼 봐서 그런 장면이 들어갔을까라고 저는 한번 추측을 해봤었는데 비슷한 맥락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갈등이 더 고조가 되고 남자친구랑 관계도 삐걱거리고 정서가 근데 저는 그 말이 진짜 슬펐거든요. 정서가 결국 남자친구한테 너 아파트 없으면 뭐라 그랬더라 정확하게 나랑 헤어질 거지. 그게 되게 그 말까지 했으면 사실 끝까지 간 건데 그러니까 아파트로 묶인 관계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슬펐을 것 같거든요. 네, 정서와 남친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리고 저기 그 해변 키스남에 대한 얘기도 살짝 곁들여서 그리고 다 두 가지 못 말아요. 그럼 하나만. 한 명씩 하겠습니다. 일단 남자친구만 얘기를 하면 그래도 네네. 좀 만난 기간이 있고 어떤 평범함과 정상의 기준에 들고 싶었겠죠. 네, 그것은 일단 집도 그렇고 애인도 그렇고 그 금액적인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근데 사실 혼자인 것보다 두 사람이 있을 때 무언가 일을 해낼 때 조금 더 수월하잖아요. 네, 이 자본주의 세상 안에서 그런 지점들도 더 좀 수월해지는 맥락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거를 협력 관계 이렇게 네. 파트너 네.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약간 속으로는 좀 더 그런 파트너를 넘어선 어떤 진실한 사랑을 그 자기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현실은 언제나 이상에 항상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타협하면서 만나갔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자꾸 뭔가 저를 위한 선택이라기보다는 되게 이기적이게 느껴지는 거에서 이제 회피해왔던 네. 이렇게 눈에 보이지만 일단 덮어두고 가자 네, 했던 네, 네. 것들을 이제 조금씩 마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왔을 때마다 그 타격감들이 좀 있었겠죠. 그러면서 조금 더 정신을 좀 차리고 그 얘기까지 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 피규어 칠한다고 했을 때 약간 기가 차더라고요. 네, 이 고생 중에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제 나 여기서 그러면 요 한 피규어 칠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한다는 점이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생각만 하고 있었는지가. 그러니까요. 네. 참. 한편 이 부분에 이제 오늘 안 계신데도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새삼 이 영화를 또 봤더니 키스씬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구나. 저도 저걸 찍으면서 길다. 길다. 왜 이거 컷을 안 하지? 길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흐름에 따라 잠깐 키스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정신이 들거든요. 입을 맞췄다가도 잠깐 아니야 이런. 근데 쭉 시원하게 원 없이 해요. 그건 그러면 이건 컷은 감독님이 외치시는 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장면은 정말 풀어놓고 찍었거든요. 대략의 맥락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대략의 어떤 아니, 근데 네, 세상에 제가 당황하네요. 네. 이 이제 제일 감정적으로 제일 흔들리고 남친과 거의 사실상 이별에 가까운 순간을 네. 맞이한 이후에 네. 마음을 이렇게 자기를 좀 기댈 수 있는 네. 친구를 이렇게 마주해서 네. 편안하게 이렇게 있다가 네.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좀 맡겨버리는 그 음. 상황이든 이 사람한테든 네. 이제 그런 흐름이라 저도 이제 사전에만 만났을 때 미팅할 때만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네. 저는 배우님들이 그 뒤에 맥락이 있잖아요. 정서가 또 잘래까지 하니까 네. 그 맥락까지 자연스럽게 가기 위해서 이 흐름이 제일 적절하다 생각하셔서 그 타이밍을 초반에 이렇게 하신 게 좋아서 그냥 계속 그렇게 갔습니다. 다른 컷들. 약간 화살을 돌리셨는데 네가 길게 한 거다. 아니 좋았습니다. 말을 좋았습니다. 길게 지금. 예, 좋았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계속 제가 재밌다 그러네요. 예, 재밌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혜의 인생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정혜가 되게 정서랑 반대되는 캐릭터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막 너 공부해야지라고 하면 난 음악으로 음악할 건데 라고 했다가 나는 음악 관심 없어 이렇게 했다가 또 어떤 쪽에서는 아빠 카페 하면 엄마 언니가 사장 안 하면 내가 사장 해야지라고 하는 게 얘가 받아들이는 애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어떤 애인지 오히려
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제가 아마 정서처럼 조금 생각이 생각 정해도 많을 텐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른 계열의 사람이란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정서랑. 그래서 그런 정혜 캐릭터를 봤을 때 일단 정혜가 꿈이 그렇게 많던 아이가 카페 사장이 된다는 걸 오예 하고 좋아했을지 아니면 되게 오히려 싹싹한 둘째 딸 느낌으로 그걸 받아들인 걸지 그 무슨 공부해라고 할 때 카페 공부라고 하는 그때의 정의 심정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고 연기한 건 정혜는 이제 언니가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해체가 되면 안 된다. 우리 가족이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정신을 차리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더 언니가 오고 나서는 더 무언가 성공이나 아니면 무언가 눈에 보이는 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궁금한데 정혜가 생각한 정서랑 정서가 생각한 정혜에 대한 해석을 두 분에게 직접 듣고 싶거든요. 일단 정혜 입장에서는 정서가 어떤 사람 나랑 이런 점이 어떻게 다르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느낀 점이 어떤 거였을까요? 일단 다르다고 생각한 점은 묵호에서 서울로 가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혜한테는 동경의 대상이었을 것 같고요. 네. 다른 지점 같은 지점도 그러게요. 같은 지점도 음. 있을 수 있네요. 전 둘이 그렇게 보드 타는 거 이렇게 캠코더로 찍는 씬 같은 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때 두 분의 케미가 진짜 빛나지 않으셨나 저는 생각합니다만. 정혜한테 정서 언니는 좋지만 싫고 싫지만 좋았던 언니였다. 되게 언니네요. 그러면 진짜 네, 그렇죠. 자매. 네. 정서는 정혜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왠지 모르게 자꾸 마음이 가는 친구죠. 근데 마음은 가는데 거리감은 계속 느껴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고 저보다 한참 어린 것 같은데 사실 이만한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의견을 묻고 하는 것 자체가 정서의 일상에서는 사실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함부로 넘보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과 내 애정이 가긴 가는데 그래서 좀 더 뭔가를 저는 그 씬을 되게 그러니까 마음에 좀 그러니까 정혜를 어려워하는 게 느껴지는 게 아빠한테 허락은 받았어 담배? 했는데 아니다 그냥 미안해 하는 게 있는데 그 친구를 향해서 뭔가 애정이 불쑥 가서 선을 넘었다가 되게 친언니처럼 야 너 그거 아빠한테 허락 받았어? 막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럴 자격이 있나 싶어서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하는 그런 지점들이 이 친구를 참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도 애정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아빠가 같은 두 여성의 차이가 제 생각에는 어떤 한 사람은 아버지한테 지금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되게 갖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꿈 장면에서도 이렇게 자다가 엄마 아빠 둘의 팔베개를 베고 있는 장면 같은 게 정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친구는 이 같은 아버지이지만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케이스와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되게 다른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이 생각하기에 이 자매의 그런 다른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뭔가 정혜는 이제 자기가 자아를 갖고 이제 의식이 있을 때부터 정서라는 존재가 훨씬 이 사람한테는 큰 버전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이 될 수 있는 이 나의 방을 썼던 그 영향이 생각보다 엄청 컸을 것 같아요. 그 틀 안에서 자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본능적으로 더 자기를 찾고 싶은 욕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론 가족을 위한 것도 있지만 빨리 학교를 그만두고 음악인이라는 걸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마음의 어떤 조급함도 더 있었을 것 같고 계속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서는 뭔가 그보다는 이제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은 좀 약간 관찰자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좀 챙겨주는 네. 이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어찌 보면은 퇴근하고 좀 더 남편 같은 그런 딸 그리고 가족 안에서 일하게 되는 과정도 겉으로는 이제 좀 차갑게 보이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이 새아주머니가 또 좀 부대끼고 은근히 눈치 주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일하게 되는 것처럼 네네네. 마음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는 상황을 가족이라는 상황을 보고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마음이 쓰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어찌 보면 좀 더 자기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보다는 가족 안에서의 내가 어떤 게 하는 게 좀 더 나을까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도 또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정서랑 정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영화이다 보니까 저는 두 번째 봤을 때 더 좋았고 그 이유가 정서랑 정혜에게 더 애정이 생겨서 그래서 내가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이런 식으로 느끼는구나라는 걸 이제 제가 보는 기분이 되니까 더 다시 관람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2차 관람, 3차 관람을 이렇게 한번 권유해보는 그런 모더레이터적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이번에 이 얘기도 하고 싶어요. 정서 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일단 차용증을 일단 색소폰에 받았다는 거 거기에서 와 이분 보통 분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 마지막 씬에 자신의 딸한테 차용증 했을 때 네 그림 위에 써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되게 보통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에 쓰게 하는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서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렇게 제가 지금 감추측한 차용증을 받는다면 너의 가장 소중한 걸 내어놓아라 라는 그런 아주 중세 서약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해석으로 제가 밀어붙여봐도 되나요?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널 결국에는 키웠고 내가 일을 해서 너가 자라서 미래까지 온 거고 네가 그린 건데 이 아파트 방 하나 내주는 거 이걸 안 해준다고? 네. 그럼 돈 빌려줄 테니까 네 이거는 절대 내가 너 키운 거는 잊지 마. 네. 대신 이거 훼손해. 네. 그리고 아파트 해. 뭐 이런 어떤 엄마 입장에서 딸한테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네. 어찌 보면은 그냥 방 하나 달라고 한 번 더 저는 네. 요구하는 액션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미영은 이제 전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네. 김영주가 강원도 동해시로 넘어와서 네네.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네. 이제 최미영은 이제 곰찌국 식당의 네. 딸내미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주가 이렇게 최미영을 만나고 이거 저희가 모르는 얘기 예, 맞죠? 맞습니다. 예. 제가 놓친 거 아니죠? 네네네. 제가 혹시 영화를 봤는데 놓쳤나 싶어서. 곰칫국 딸내미. 예, 그래서 이제 김영주가 이제 그 장인 대신에 네. 곰찌국 식당을 물려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서를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김영주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거 잘못 만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네. 곰찌국 식당이 이렇게 망해가고 아. 그 쓰라린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돈에 이제 그렇게까지 경제관념이 투철하지 않았지만 네. 이렇게 투철하게 되면서 서울에서 이렇게 자기 횟집 차리는 그런 것들 꿈꾸고 이제 명확하게 이제 영주나 이런 가족과의 관계는 끊고 네. 뭐 그렇게 이제 좀 더 개별적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삶을 살겠다고 한번 중년에 방향 전환을 크게 한 사람. 그래서 훨씬 독립적이고 좀 강건한 네. 그런 성격을 가졌지만 딸한테는 되게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고 자기 약하고 외로운 면을 딸한테는 드러내 보이는 그런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영화를 찍을 때 그 영화에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의 어린 시절 곰칫국의 집에 딸로 태어났다 부분부터 쫙 이게 있군요. 다 있는 건 아닌데 네.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오, 재밌네요. 설정집 같은 거군요. 저만 압니다. 네. 배우님의 어떤 건 공유하고 네, 어떤 네. 건 공유하지 않고. 예. 저는 이분이 초반에 자신이 일하는 횟집에 좀 보니까 약간 사장님한테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신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일하시는 어머니가. 근데 회덮밥 정서가 포장한다고 할 때 약간 데리고 나가서 너 왜 돈 내라고 10,000원 딱 내니까 2,000원
더 내놓으라고. 그래서 1,000원짜리 없다 그러니까 카드로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아, 이 사람 진짜 빚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자기가 꿔준 돈 못 받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고작 색소폰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난 너한테 중요한 거 하나 가져갔어 라고 생각하는 되게 그 실속을 못 차리는 여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딸내미한테도 결국 그렇게 툴툴툴 하면서 결국 또 네. 바라만 보죠. 그러니까 사인하는 거를 바라본 눈빛이 한 번 생각하면 너무 좀 슬퍼요. 네. 이렇게 그럼에도 그냥 결국엔 돈을 주는 거잖아. 네, 엄마니까. 네, 네. 아파트 해야지. 근데 둘 다 좀 슬펐어요. 왜냐면 그거 그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서가 자기가 이제 막 입시미술 같은 거 하면서 진짜 열심히 했던 그림을 아직까지 갖고 있다는 거는 막 그냥 그리고 버린 그림이 아닌 건데, 거기에 자기가 사인을 하는 기분도 유쾌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입시는 아닌 것 아, 같고 입시 아마 아니- 대학 예. 졸업. 아, 졸업. 예, 예. 아 그렇죠. 의미 있어서 일단 소장은 하고 있었을 텐데 우리 다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집에 의미 있어서 소장해놨는데 사실 먼지가 아. 쌓여서 열어보지 아, 않았지만 언젠가 예. 꺼내볼 것 같아서. 절대 버릴 순 없는. 네. 그냥 좀 기꺼이 하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나온다? 근데 이제 그 엄마의 그 딸인 것처럼 네네네. 아, 할게? 약간 이렇게 좀 승부수를 던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와, 그림 위에 글자를 쓰네라는 그 당혹감과 동시에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진한 사랑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시인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폭발적인 마지막 씬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 가장 좋아하는 게 마지막 씬인데, 마지막 씬이 딱 끝나고 김사월 음악 감독의 노래가 빵 나오면서 빵 하고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그 쾌감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직전에 그 얄미운 남친의 목덜미를 실제로 드디어 물잖아요. 그것의 쾌감과 그 모든 것이 결국 저 이제 제 해석으로는 엄마와의 그 장면, 차용증 쓰는 장면이라고 하면 되게 약간 야박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되게 큰 애정이 있는 장면이 그 정서의 진짜 나를 찾는 것과 더 이제 그것에 더 가까워지는 에너지를 주어서 그 약간 커피 사다 주다가 다 때려 부수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그 장면을 먹었거든요. 맛있다 하면서.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다시 이제 이 자리에서 여쭙고 싶은데, 그 남친과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결정적인 장면이 거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서울 아파트, 뭐 정규직, 그런 보통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 같은 거를 완전히 내려놓는 장면이기도 한, 그걸 그 작은 압축적인 장면에 담을 때 그때 그 장면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 같은 게 궁금하거든요. 처음에는 마지막이 둘이서 이렇게 은행에 싸우다가 초고에는 네. 이렇게 뺑판이 나는 네,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시나리오를 고치고 예전에 제 경험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러 아침에 제가 카페로 가는 길에 네. 라이더분이 이렇게 배달을 하다가 다 이렇게 넘어뜨린 다음에 황급히 이렇게 죽고 가신 아이고.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제가 배달 어플 회사에 그런 홍보 촬영 그 스텝으로 네네. 갔었습니다. 그래서 본사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 직원분도 만나고 좋은 캠페인 하는 것도 보고 하면서 네. 너무 스무스하고 깔끔하고 친절하고 네. 이게 너무 부조리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정서가 어떤 회사를 다닐까 시나리오를 이렇게 고민하다가 네. 정서가 아파트를 갖고 싶은 욕망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이 플랫폼 노동의 이런 제가 그 비슷한 시기에 겪었던 이런 부조리한 것 안에서 아파트를 갖고 싶은 욕망을 표현할 때 훨씬 더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네. 회사를 이렇게 설정하고 마지막에 이런 갈등도 정서가 이 가족의 여정, 가족을 이렇게 좀 떨쳐내는 여정 이후의 어떤 변화 네. 이런 걸 드러낼 때 있어서 결국에는 정서가 마주한 진짜 자기 현실은 이 부조리한 거를 자기가 감내해야 되는 자기 회사고 이 부조리 그래서 이제 그 그쵸. 회사 안에서에서 그 모든 부조리한 잘못을 누구 부장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니고 네. 이제 비정규직인 정서한테 다 쏟아져 넘어가는 네. 다 너 탓이야라고 돌리는 그런 상징적 행동을 강요받는 그런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네. 네. 정서가 이제
그것들 다 받아들이고 소화기 이렇게 해서 네. 남친이랑 이렇게 해서 하면 아파트 계약금도 하고 다 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인생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그 행동을 하면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죠, 그 그렇죠. 한 번을 하면은 자기를 훼손하는 거고 그 상처는 좀 쉽게 저는 치유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지점에서 정서가 그거를 직감적으로 알고 그것 대신에 이렇게 소화기를 이렇게 앞으로 뿌리고 네. 남친구 그때 고개를 딱 내렸던 남자친구와도 이렇게 결별을 하면서 아빠도 잘 내려놓는 이런 흐름을 생각했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고구마 답답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정서가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게 기니까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펑 하고 터질 때 그때도 후련했는데 이번에도 후련했던 아주 후련한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체크해야 되는데 딸랑딸랑 질문지만 들고 온 거예요. 5분 남았나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어머 세상에. 자, 어떡하죠? 자, 맨 앞에 네, 선생님. 그냥 얘기할게요. 네, 그냥 얘기하시죠. 저 감독님하고 이렇게 좀 배우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은빛 살구라는 제목을 지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원래 또 다른 제목이 원래는 있으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 안석한 배우님도 나오시고 캐스팅이나 이런 게 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영화 속의 에피소드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으신지. 하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5분께 그 책갈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맨 앞에 은빛 살구 네. 질문만 제가 픽해도 네. 될까요? 은빛 살구라는 이름 스피드 퀴즈처럼 해주십시오. 은행나무 열매입니다. 네. 정서가 자기 뿌리를 이루어가는 과정, 자기 향기, 자기 냄새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삭제된 장면 중에서 이제 은행나무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와서 은행나무를 보여주면서 야 은행나무 30년대 열매를 맺는다. 너도 네 냄새 피우면 살고 싶지 않냐? 이런 대사가 있어가지고 편집을 마무리하면서 이 은행나무 열매 그 냄새를 피우는 과정, 은빛살구가 뭔가 어감적으로도 적절하고 뭔가 여러 가지 영화를 한쪽적으로 잘 좀 해석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지었습니다. 꽤 아버지적인 씬이 있었군요. 어, 있는데 예. 이렇게 꽤 있는데 이제 그죠? 삭제됐습니다. 예. 네. 네. 아이고 어떡하지? 이렇게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예, 저 질문 받겠습니다. 먼저 받고 네. 제가 뭘 놓친지 모르겠는데 지금 입고 계신 티셔츠에 43분 27초라고 써있는데 이게 의미가 어떤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뭐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대답해 주시죠. 이것은 전주국제영화제에 갔을 때 만들어주신 티셔츠인데요. 이 추랑 이 분은 감독님이 제일 좋아하는 저희 영화의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인지 얘기해 주시죠. 어떤 장면인지도 얘기해 주십시오. 감독님 어떤 농골단길에 정서랑 정혜가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탄 다음에 이제 정혜가 이제 언니 내가 좀 도와줄까 하면서 이렇게 찌근덕거리자 이제 정서가 이렇게 다가와서 살갑게 간지럼 피우면서 김영주한테 이럴까 하면서 이렇게 간지럼 피우는 장면. 그래서 이 때가 두 사람의 어떤 서로의 유대 따뜻함이 이제 귀하게 남을 것 같아서 좀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예. 네, 질문 받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가운데에 계신 검은 의상을 입으신 분께 질문 받겠습니다. 저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돼가지고 정서 천천히 해주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네, 영주가 재혼한 그 엄마한테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새어머니. 네, 네. 새어머니가 그 정서한테 엄마가 아버지를 버렸잖아요. 이런 맞아요. 얘기를 니네 엄마가 했잖아요. 먼저 네. 가겠다 그랬다고 네. 깜짝 놀랐어요. 마치 네. 그렇게 책임을 묻는 것처럼 네네. 말을 하셨는데 혹시 그 같이 알고 있는 관계로 설정하신 건지. 네. 그 정서의 어머니와 네. 새어머니가 서로 아는 사이인지? 네네.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예. 저는 이웃집 횟집에서 이제 정서가 어릴 적에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가 영주랑 이렇게 친하고 그래서 막내가 정서가 어릴 때 있었던 관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주가 이렇게 결국에는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이 아주머니랑 이렇게 해서 정해 낳고 이렇게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서의 배신감이
그게 엄청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저기 그 오른쪽에 계신 분께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영주의 블랙박스를 그 정서가 쥐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는 둘째 딸한테 보내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나중에 끝에 부분을 보면은 정혜가 팔찌를 열면서 이건 비밀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혜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혜가 생각보다는 이렇게 막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캐릭터를 좀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하려고 하셨는지 지영 배우님께요. 네, 정혜 알고 있었을까요? 네, 다 알고. 정혜가 뭔가 이야기를 하거나 행동을 할 땐 되게 생각이 없어 보이게 하고 그냥 다 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보이지만 그냥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어린 아이처럼 보이지만 네. 계속 보면 볼수록 되게 어른스럽고 생각이 많은 친구라고 저는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더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팔찌를 줄 때도 되게 많은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서가 그거를 화단에 그쵸? 왜? 라고 나혜진 씨에게 묻는 저입니다. 전 좀 놀랐거든요. 예. 네. 일단 뭐 싸구리 어머! 비정하다. 네네네. 어쨌든 그건 정혜한테서 받은 것인데 이걸 제가 굳이 제 삶으로까지 가져가서 이걸 좀 보관한다는 것도 좀 이상했을 거고 아빠한테 남은 어떤 이곳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여기서 그냥 툭 두고 가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 판타지 세계에서 룰 같은 게 판타지 세계에서 가진 물품은 그곳에 놓고 가야 된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서한테는 그 동해 무코항이라고 하는 게 되게 나의 어떤 봉인된 어떤 세계로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그 세계에 나올 때 그 세계 물건은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인가라고 또 약간 오타쿠적인 해석을 해봤는데요. 진짜 제일 구미가 당기는 해석을 그게 맞다고 하면은 네 영화가 풍부해지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자,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5장이 다 여기 가운데 첫 줄 가운데 분께 네 마지막 질문을 받고 시간을 조금 오버하게 돼서 롯데시네마 인디스페이스 관계자분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빠에 가서 거기 같이 식구들이 모여서 아침으로 이제 떡국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떡국을 먹다가 정혜만 그 정서만 거기 마늘을 골라내는 씬이 나오는데 원래 떡국에 그 통마늘 넣어서 이렇게 좀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장면은 굳이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뱀파이어가 마늘을 싫어한다는 독설이나 그런 걸 해가지고 일부러 골라내지를 넣으신 건지 다른 사람 먹는 그 떡국에는 분명히 거의 마늘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만 집어넣고 골라내는 씬을 찍으신 것 같은데 그 장면을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오늘 설정 덕후가 많아서 너무 좋네요. 네. 제가 요리를 할 때 마늘을 어떤 요리든 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늘이 생각보다 많은 거에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그 집은 이제 떡국 할 때 마늘을 이렇게 안 보이지만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이렇게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뱀파이어적 그거랑 같이 이렇게 표현하려고 넣은 것도 있어요. 예.